안녕하세요.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교육원 창조인문학 한국어의 개혁개방. 오늘은 그 5번째 강의인데요. 조선 최초의 외국인 관료였던 그 멜란드루프를 고용하게 된 이유와 멜란드루프의 이력 그리고 조선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조선의 개혁개방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1882년 5월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영국, 독일과도 똑같은 내용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조약이 비준되는 1년 후면 서울에 서양열강의 공간이 들어설 것이고 서양인 외교관들이 서울에 눌러 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에서도 그를 상대할 외교관이 있어야 될 텐데요. 문제는 조선에는 서양열강과 외교를 담당할 인물은 물론 서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물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에 개항한 직후부터 조선은 해묵은 숙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더 급한 문제였습니다. 부산, 원산 두 곳의 개항장에는 일본 상품,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 상인이 가져온 그 영국산 면화나 석유, 뭐 이런 물건들이죠.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해관을 설치하지 못해서 6년이 지나도록 관세를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해관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조선시대에는 세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해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뭐 외국산 물건이 바다를 건너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요. 바다 해자 관세할 때 그 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그 해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그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기 1년 전, 그러니까 1881년에 동지사를 수행한 역할 출신 외자관 이용숙이 텐진에서 이용장을 만나서 개항과 관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용장의 조언은 이랬는데요. 조선의 해관 사무는 어차피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형편이다. 일본은 자국민을 청구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더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일본한테 조선의 관세권을 넘겨주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나라 사람을 써라라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관 사무에 밟고 한문에 능통한 서양인을 고용해 조선 관리와 함께 해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후 되도록 빨리 조선 청년을 학습시켜 서양인을 대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선의 마음과는 달랐는데요. 조선은 1881년이면 척성운동이 일어나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양인을 고용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서양 유학을 다녀온 중국인을 추천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리용장은 조선의 기대를 저버리고 서양인을 고용할 것을 공고했던 것이죠. 조선은 특히 조미수 통상조약 교섭에서 청국 측 실무자로 활약했던 마젠충이 조선의 외교와 해관 업무를 담당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마젠충은 임시로 도울 수는 있지만 항구적으로 조선의 관직에 임용될 뜻은 없다고 단호히 거부를 했는데요. 마젠충이 바로 어릴 때부터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중국인이었습니다. 프랑스에 유학을 해서 법학을 전공을 했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귀국했고 그래서 이제 천국의 현직 관리이자 이용장의 핵심 측근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 이용장의 핵심 측근인데 굳이 조선에까지 와서 벼슬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도 조선은 서양 유학을 다녀온 중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텐진에 체류 중이던 그 유학생을 데리고 갔었죠. 기귀국에 파견했던 그 유학생을 데리러 갔던 그 영선사 김윤식이 기귀국 관리 시제닌을 찾아가서 중국인으로 서양 유학을 마치고 온 서양 사정과 학문에 밝은 사람이 많을 것이니 그중 한 명만 출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시제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새겨 들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서양에 유학한 중국인이 많기는 하나
서양인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고 어릴 때부터 서양에 가서 공부한 중국인은 부양모화, 다시 말해 서양의 빌부터 중국을 깔보기 십상이다라고 하면서 이왕이면 서양인을 고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찍부터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되면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생기게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떠난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주 깔보는 것들이 많은 것. 물론 한국 문화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어쨌든 100년 전 중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1882년 8월 이제 조약도 체결하고 급했단 말이죠. 영서사 김윤식이 텐진 해관도 저프를 찾아가서 조선의 외교와 해관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서양인이라도 무방하니까 빨리 좀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할 때 조선이 미국과 조약 체결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하기 전부터 리용장은 조약 교섭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양안부는 김윤식이 서양 사람이라도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기 전부터 조선으로 파견할 서양 사람을 선택을 해서 조선어를 공부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독일 공직을 사임하고 이용장의 막료로 들어온 멜란도르프였습니다. 1882년 12월에 멜란도르프가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서울은 서양인에게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멜란도르프는 서울에 공식적으로 입성한 최초의 서양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 이전에도 서양인 선교사들, 특히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몰래 서울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긴 합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1882년 12월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해 5월에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조선을 찾았던 미국 측 정권위원이었던 슈펠트 제독조차도 조인식이 거행된 제물포 일대를 맴돌다 돌아갔을 뿐이었던 거고요. 멜란도르프의 경우에는 그의 서울 부임을 돕기 위해서 조대비의 조카이자 현직 병조 판서인 조영하가 텐진까지 달려갔고요. 그의 영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천국의 북양 대신 겸 지리 총독, 지리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수도권 지역,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성입니다. 거기의 총독이었다는 거죠.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관리였는데요. 천국 관리였는데, 이 이용장이 성대한 환송연을 열어줬습니다. 제물포에 도착한 멜란도르프 일행은요, 인천 관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조선 정부가 내려보낸 사인교를 타고 서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인교는 뚜껑 없는 가마 있잖아요. 4명이 나눠서 드는 그런 가마를 말합니다. 몹시 추웠을 겁니다. 그러면 멜란도르프를 왜 데려왔느냐라고 하면 멜란도르프가 조선에서 하게 될 일은 텐진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썼으니까요. 조선국왕의 외교 고문으로 임용이 돼서 해관을 설치를 해서 실무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관 내에서 어떤 지위를 맡을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가 조선으로 부임한다는 사실이 텐진 외교계에 알려지면서 그의 숙소에는 축하와 청탁 인파가 꼬리를 물었다는 건데요. 상인들은 조선과 교역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관리들은 취직 못하는 자기 자식을 조선에 취직시켜달라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천국 주재 러시아 공사는 그를 찾아와서 러시아와 조선의 수교를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숙소가 문정성시를 이루기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조영하가 마련해준 그 임시거처에서는 떠오르는 실세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찾아온 관리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어와 한문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멜란도르프는요,
통역의 도움 없이도 필담으로 조선 관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1882년 12월 26일 국왕은 멜란도르프에게 그 국왕은 외교와 통상을 담당할 통리아문을 신설하고 판리, 장관의 조영하, 그리고 협판, 차관의 김홍집, 참의, 차관보에 멜란도르프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영하와 김홍집은 외교와 통상의 문외한이었으니까요. 조선의 외교와 통상은 실질적으로 멜란도르프가 관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국왕은 멜란도르프에게 비단으로 만든 당상관 관복을 하사했습니다. 멜란도르프가 높은 관직과 국왕의 신임을 얻자 달력, 담뱃대, 의복, 과일 등 관리들의 선물이 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혼자 이주를 했는데 이주를 하고 나서도 전혀 선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불편한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주 후에 통리아문은 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개편되었고 멜란도르프의 벼슬은 참의에서 협판으로 한 품계에 올라갔습니다. 독일 외교부가 자신을 정식 외교관으로 임명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통역관직을 사임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멜란도르프는 독일 외교부 차관과 대등한 직위를 얻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즐거웠던지 일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매일 한 번씩 산책을 한다. 풍광이 아름다워서 나를 즐겁게 하는데 여름이 오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 이렇게 썼는데요. 실질적으로 풍광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기보다는 게다가 12월이고 춥지 않습니까? 그의 벼락출세를 한 그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멜란도르프의 한자 표기는 목인덕이고요. 이게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협판은 과거 참판에 해당하는 벼슬이어서 사람들은 그를 목참판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국왕은 멜란도르프에게 이모군란 때 살해당한, 그러니까 이제 멜란도르프가 오기 한 5달 정도 전이네요. 민경무의 저택을 하사했는데 민경무의 박동저택은 크고 화려했지만 망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에 폐가로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멜란도르프는요, 박동저택의 일부를 서양식으로 개조를 했고요. 마당에는 넓은 정원과 테니스 코트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테니스 코트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서울에는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저택의 건물 한 채는 서울을 방문한 서양인들을 위한 영민관으로 사용했고요. 첫 번째 손님은 멜란도르프보다 6달 늦게 1883년 5월 달에 서울로 부임한 미국 공사 푸트였습니다. 협판에 제소된 지 열흘 후 멜란도르프는 왕비의 조카이자 왕세자의 처남인 민영익과 회관 설립 준비를 위해 상하이로 파견되었는데요. 임신 중이라 조선에 이주하지 못하고 텐진에 머물러 있던 아내에게 대한 편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에 있는 요 며칠 동안 정말이지 열심히 일했어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죠. 나는 국왕을 퍽 자주 만난답니다. 이 나라 외교부 차관이니까요. 그래, 나는 이제 상하이로 파견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은 말이죠. 동양 국가가 유럽인을 이처럼 완전히 신뢰한 경우는 아마도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하고 내가 그처럼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고 거의 쉬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일할 때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라고 써서요. 기쁜 마음으로 일하면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일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멜란도르프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멜란도르프는 1847년 독일 북부 체데닉이라는 곳에서 귀족 가문의 후예로 출생했다고 합니다. PG 폰 멜란도르프인데요. 폰이라고 하는 말이
그 귀족임을 나타냅니다. 일반 평민들은 빤이라고 썼는데요. V-A-N, 빤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모차르트가 볼프강 빤 아마데우스 이렇게 씁니다. 걔는 평민이고, 멜렌도르프는 귀족이다 이거죠. 부친은 지방 경제 관료였다고 합니다. 멜렌도르프는 할레 대학에 입학을 해서 법학과 언어학, 동양학 등을 공부를 했고,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8개 언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고, 히브리어는 방언까지 이해할 정도로 탁월했다고 합니다. 멜렌도르프는 확실히 언어 능력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69년 보병연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연방정부 인사 담당자로 일하던 친구가 천국회관에서 직원을 뽑는데 거기에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죠. 그 외교관이 되기를 희망했던 웰렌도르프는 천국회관에서 몇 년 일하다 보면 천국 주재 독일 공관에서 외교관으로 임용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것은요. 1869년 9월 달에 그러니까 22살 때 중국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멜렌도르프가 한 일이 법학 박사 받았죠. 그다음에 그 군대 다녀왔죠. 그럼 도대체 얘는 몇 살 때 대학에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1847년이니까 47년이고 65년이면 18인가요? 예, 18살 정도의 대학에 들어가서 이게 시기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법학 박사를 받은 것 같고요. 그 책에다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100여 년 전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날의 그 시간관념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말하자면 멜렌도르프는 중국이 자신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줄 기회의 땅, 다시 말해서 그 차이니즈 드림을 안고 중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고 합니다. 상하이에는 이미 4천여 명의 서양인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의 첫 번째 근무지인 상하이 해관만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노르웨이 등 여러 곳에서 온 17명의 서양인이 근무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상하이는 단지 서양인이란 이유만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는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제 그 상하이 해관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 직속 상관이 하트라는 인물입니다. 위대한 아이지라고 불리던 하트는 천국회관이라는 자신이 건설한 왕국의 독재자였고 중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서양인이었습니다. 멜란도르프가 천국회관에 들어왔을 때 하트는 34살에 불과했지만 이미 6년째 총세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28살에 총세무사가 되거든요. 멜란도르프가 조선에 부임할 때도 조선에서 쫓겨나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하트는 천국회관의 총세무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지켰느냐면요. 73살에 영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그때까지 무려 45년 동안 천국회관의 총세무사로 군림을 했습니다. 천국회관의 총세무사라면요. 남한보다 100배, 남북한 합친 면적이 50배 아닙니까? 중국의 면적이요. 그리고 지금 인구는 뭐 15명. 그 거대한 중국 땅의 관세를 총괄하는 지위, 관세청장 생활을 45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1908년 상황이고요. 1911년까지 천국회관의 총세무사 직위는 끝까지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청왕조는 그가 사망한 지 3주 후에 막을 내렸는데요. 그는 그래서 천국회관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총세무사로 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트가 천국회관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는지, 물론 이제 원래 논의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이 리더십을 잠깐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28살 때인 1859년
그 이제 상하이에서 청구회관이 설립되었고요. 그 영국인 레이가 총세무사로 짐을 하게 되는데, 그 하트는 이제 영국 영사관의 통역관직을 사임하고 이 청해관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아무래도 새로 설립이 되니까 아마 길을 잡기 쉬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하트는 1863년 레이의 독직 사건이 드러나면서 해임이 되고요. 28살 때인 1863년에 그 총세무사에 임명이 되는데요. 하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45년 동안이나 총세무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의 기본적인 업무 태도 때문인데요. 해관원은 중국인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외국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해관원은 관료든 민간인이든 중국인을 이 모욕을 느낄 만한 행동을 삼가야 된다. 해관원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국 정부에서 고용된 유급 대리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중국의 관리인 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트는 중국에 살면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서양인을 경멸했고요. 그리고 임용된 지 3년 안에 중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해관은 가차없이 해고했습니다. 1863년 총세무사에 임명된 하트는 청국해관을 철저히 중앙집권적인 조직으로 재편했는데요. 하트는 청국 정부와 중국인을 존중한 대신 해관 조직 내에서는 전능한 독재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특히 인사권을 가지고 그 통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단 해관원까지 자기가 다 일일이 임명을 할 정도로 인사권을 그 부하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트는 청국해관을 그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자신의 왕국으로 재편했지만 청국 정부는 해관 내에서 학투의 권위에 제동을 걸지 않았던 거죠. 하트는 충성스러운 청국의 신하였고 그가 총세무사 자리를 지키는 한 청국은 더 많은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 외국에서 직업을 얻게 된다면 그 나라에 우선 충성을 하고 그 다음 대한민국을 챙겨라 이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무 능력,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줘라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28살에 총세무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머리가 다 까져서 백발이 된 이후까지도 총세무사 역할을 맡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진은 하트가 청국 해관을 떠날 때 얼마나 좀 어떤 위대한 독재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청국 해관 그 청사가 되겠죠. 이게 이제 상하이에 서 있던 그 하트의 동상인데요. 중일전쟁 때 없어졌다고 하네요. 고독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곳에 하트 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멜렌도르프가요. 그래서 1869년 11월 상하이에서 해관원 생활을 시작한 멜렌도르프는 한 달 만에 한커우로 전출이 되었고요. 그 한커우는 양쯔강 상류 내륙 깊숙이 위치한 참무역항이었습니다. 멜렌도르프는 일과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중국인 가정교사에게 중국어를 배웠고요. 그는 해관원이 3년 안에 통과해야 하는 중국어 시험을 2년 만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들어왔을 때도 중국어와 그리고 한문은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하죠. 다른 모든 해관원처럼 멜렌도르프 역시 베이징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위대한 아이지는 그에게 그런 행운을 주지 않았고요. 그 3년 동안의 한커우 근무를 마친 후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기는 베이징에서 더 멀어진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한 5년 동안 청국 해관에서 일해보니까 여기서도 희망이 없다라고 해서 멜렌도르프는
1873년에 그 하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주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근무할 줄 알았는데 그 고국의 공직자로 독일 주재 중국 주재 독일 공사관에 베이징에 있는 공사관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역시 첫 번째 파견된 곳은 광둥 주재 독일 영상과 보존 통역관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간 멜렌도르프는 사터우, 마카오, 베이징, 텐진 등 통역관이 필요한 것이든 어디든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아무데나 사람 필요한 곳이면 아무데나 불려다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멜렌도르프는 상당히 중국에서 운이 없었던 것이죠. 1876년 정식 통역관으로 임명된 이후에야 상하이 영사관 안에서 안정적인 근무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멜렌도르프는 중국으로 이주한 지 8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6개월간의 휴가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6개월이면 굉장히 긴 휴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독일까지 오가는데 석 달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독일에 머문 기간은 9주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2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멜렌도르프는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로잘리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멜렌도르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 때문인데요. 피지본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목인덕이라고 되어 있죠. 이 1930년에 독일에서 간행된 책인데요. 이 책을 편집한 사람, 멜렌도르프 전기라고 하는 이 책을 편집한 사람이 바로 이 로잘리 멜렌도르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휴가를 마치고 상하이로 돌아왔을 때 상하이 영사관이 총영사관으로 승격이 되는데요. 이때 그 상하이 영사가 총영사로 승격이 되어 중국 내 영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새로 신설을 낼 부영사 자리는 당연히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듬해 독일 외교부는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를 부영사로 임명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상하이 영사관에서 멜렌도르프의 서열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강등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독일 외교관의 인사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이 있고요, 외교관이면.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이 있고, 한국에서 파견한 정식 외교관이 있는데, 한국에서 파견한 그 정식 외교관을 말고는요, 현지에서 고용된 직원들은 정식 외교관 임명을 안 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멜렌도르프로서는 엉뚱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1879년 상하이 부영사 임용이 좌절해 시리에 젖어 있던 멜렌도르프는 에게 뜻밖의 정급 명령이 내려왔는데요. 텐진에서 대리영사 업무를 수행하라는 겁니다. 물론 대리영사였기 때문에 정식 외교관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비서도 제공되지 않아서, 그리고 통역관도 없고요. 물론 통역관이 없다는 것 자체는 큰 불편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가 통역관이었으니까. 영사 업무는 전적으로 혼자서 처리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가 꿈꾸던 어떤 외교관 역할은 수행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텐진에서 대리 영사를 수행하는 동안 텐진이 이제 북양 아문이 있는 곳이니까요. 북양 대신 리웅장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텐진 외교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물로 떠올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멜렌도르프는 리웅장과 친분을 이용해서 독일 크루프 상사라든지 다음에 불칸 상사 등에다가 무기와 군함 같은 것을 납품할 수 있는, 청국 정부에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크루프 상사는 멜렌도르프에게 대리영사직을 사임하고 텐진 지사를 맡아달라고 제안하기까지 했다는데요. 부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멜렌도르프는 꿈이 크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독일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고심 끝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1년 11월 독일 외교부는요, 또다시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엉뚱한 인물을 텐진 주재 독일 영사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텐진에서 텐진에서는 그 멜렌도르프만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도 없었는데 독일 외교부에서는 좀 멜렌도르프한테 심하게 박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881년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처량하게 상하이로 내려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추스릴 겸 아주 오랫동안 휴가를 못 갔으니까 휴가를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휴가 청원이 이제 기각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독일 공직에서도 독일 공직을 얻을 희망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임하고 그 리용장에게 의탁을 했던 것이죠. 그게 1882년 5월이었습니다. 조선으로 가기 7개월 전이었던 것이죠.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천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번번한 지위를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용장이 멜란도르프를 임용을 승인하자 멜란도르프는요, 마젠충의 지시에 따라서 프랑스어로 계약서 초안을 작성을 했는데요. 조선으로 가게 되니까 그날 일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큰 지위와 다시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위와 그 어떤 외교관보다 더 좋은 보수와 그 어떤 관리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리웅장은요, 조선으로 떠나는 멜란도르프를 위해서 연회를 개최했다고 했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는 멜란도르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선 국왕 앞에 무릎을 꿇겠느냐? 라고 하니까 총독께도 그런 경외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리웅장은 조선에 멜란도르프를 파견한 이유가 천국의 앞잡이로서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멜란도르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려하게 조선으로 부임을 했고요. 그래서 조선에 부임을 한 지 2달도 되기 전에 멜란도르프는 차관을 도입하고 해관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자기 혼자 세관 업무를 다 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외국인을 더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2달 넘게 상하이와 텐진을 오가면서 해관원을 모집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서양인들에게 조선 해관은 동아시아에서 마지막 남은 요직으로 인식이 되었고 멜란도르프의 숙소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서양인 청년들이 조선 해관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83년 4월에 미국인 맥베스라든지 영국인 스트리플링, 독일인 슐츠, 러시아인 사바틴, 프랑스인 라포트, 이탈리아인 보리오니, 중국인 우리탕 등 여러 나라 국적의 해관은 28명의 고용계약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조선과 대한제국정부가 외국인을 어느 정도 고용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을 거의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한우라고 하는 분 있죠. 지금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계시는 독일 출신 한국인입니다. 귀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데, 국적은요, 보면 서양 사람이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과 대한제국은요, 무려 330여 명을 거의 외국인을 고용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이 멜란도르프였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해관원들은 1883년 6월부터 차례로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멜란도르프는요, 천국 해관을 본떠서 자기가 일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조선 해관을 조직을 했는데요. 서울에 총해관을 두고요. 인천, 원산, 부산 등 계양장 3곳에 해관을 개설했습니다. 이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그가 도맡아 처리를 했다는 것이고요. 해관의 운영 방식 또한 천국 해관을 그대로 모방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트가 청국회관을 운영하는 방식과 그대로 똑같이 썼다는 겁니다. 멜란도르프는 하트와 똑같은 총세무사, 인스펙터 제너럴이라고 하는 직함을 썼고요. 각 항구의 회관장에게도 청국회관과 똑같은 세무사 직함을 주었습니다. 총세무사 이하 회관은 모두를 외국인으로 구성했지만 청나라 회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정부에 고용된 관리로서 조선인과 조선 관리를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1890년대 말 부산 회관의 그 모습인데요. 부산 커스텀 하우스라고 되어 있죠. 사진이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때 역시 그 세관장은 다 외국인이었고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다 서양인들, 그리고 그 인부들이나 하급 관리들만 조선인들에게 할당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청나라 회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그 회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하트의 분노를 사게 됐는데요. 그 하트는 조선이 청국의 속방인 한 조선회관 역시 청국회관에 종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청국회관의 말단 회관원에 불과했던 멜란도르프가 총세무사 직함을 쓰는 것도 못마땅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멜란도르프는 청국회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조선회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관리로서 조선 정부에 더 많은 관세 수입을 보장하는 한 자신의 지위도 무한히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죠. 청국회관의 위대한 아이지였던 하트가 그랬던 것처럼 멜란도르프는 조선 정부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남아있는 한 조선회관이라는 자신이 건립한 왕국에서 전능한 독재자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멜란도르프는요, 청국의 그 이용장에 의해서 발탁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친청 세력과 가까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1883년 4월 멜란도르프가 2달간 중국 출장을 마치고 통리교섭 통상사무 아문 협판 업무에 복귀했을 때 조선 정부는 시급한 재정 위기 타개책을 놓고 고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면 개항 이후에 조선 정부는 신식 군대 설치, 해외 사절 및 유학생 파견 등으로 재정 지출이 격정을 했는데다가 멜란도르프 그 자신이 인천, 원산, 부산 등에 해관을 설치하는 바람에 비용이 막다하게 들었던 것이고요. 다음에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 정부에 지급하기로 했던 배상금 50만 엔도 마련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멜란도르프는요, 청국 초상국에서 차관 1회분 20만 냥을 인출해 왔는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정말 그 어림없는 그런 액수였던 것이고요. 박영효가 일본에서 17만 엔의 차관을 들여왔지만 한성수 발간을 위해서 인쇄기를 구입하고 인쇄기술자를 초빙하고 관비 유학생의 일본 유학 경비 등으로 지출하는 바람에 인출하자마자 증발해버렸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왕비를 중점으로 한 친청 노선의 민씨 세력과 김옥균을 영수로 한 친일 노선의 신진개화당은 재정위기 타개책을 놓고 경론을 벌였는데요. 친청 세력은 고액전을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옥균을 비롯한 그 개화당에서는 300만 엔 너희 차관을 도입해야 된다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액전을 발행한다는 게 이게 이제 당오전인데요. 당오전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당오전은 일반적인 그 상평통보보다 무게를 2배 늘려서 액면가는 5배로 발행을 하는 그런 화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질 가치에 못 미쳤던 악화였던 것이죠. 이런 거라도 발행을 해서 시급한 재정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친청파들, 그러니까 민씨 척조들의 주장이었는데 멜란도르프는 바로 이 당오전을 발행하는데 일익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1883년 8월에 멜란도르프의 건의에 따라서
이 당호전을 안정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전왕국이 설립이 되게 되는데, 궁극적인 전왕국의 설립 목적은요, 금화와 은화를 주조해서 근대적인 통화제도인 근본위제 혹은 은본위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4년 3월 달에 국왕은 멜렌도르프를 전왕국 총판에 임명하고 통화제도의 개혁을 일임하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멜렌도르프의 관직이 무려 3개가 되는데요. 통리교섭통상사무하문 협판, 외교부 차관, 그 다음에 해관총세무사, 관세청장이죠. 전왕국 총판, 그러니까 조폐공사 사장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은행장, 한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외교, 통상, 관세, 그다음에 통화정책까지도 모두 관장하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멜렌도르프는 인천에 설립된 독일계 상사인 세창양행을 통해서 근대적 조폐 기계를 도입하고 독일인 조폐기사 3명을 초빙을 했습니다. 전왕국은요, 조선의 개국 연호가 새겨진 금화 5종, 은화 5종, 적동화 5종 등 15종의 주화틀을 독일에서 주문해서 4,000원 정도의 신화폐를 시험 제작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멜렌도르프가 중도에 실각하는 바람에, 쫓겨나는 바람에 근대적 통화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고 1888년 시험 단계에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멜렌도르프는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조선회관의 관세 수입은 국가 재정의 15%, 외화 수입의 대부분, 어마어마한 외화의 창출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막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세무사 멜렌도르프는 국가 재정을 튼실히 하기 위해서 관세 징수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다양한 국가적인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요. 먼저 이화양행, 자덴 앤 메스슨 앤 컴퍼니라고 하는 이화양행 천국에 설립된 영국계 회사입니다. 과 상하이 재물포 간 전기선 취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양행이 도입한 남승호는 1883년 8월부터 상하이, 나가사키, 부산, 재물포 항로를 3주에 한 번씩 취항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상하이 초상국은 청국의 국영 해운회사입니다. 에도 즈프, 재물포, 부산, 나가사키, 상하이를 잇는 전기 항로를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잠상공사라고 하는 걸 설립을 했는데요. 낙후된 얌장업을 개혁을 시도를 했던 것이죠. 상하이에서 양장업에 종사하고 있던 독일인 메르텐스를 초빙을 해서 중국에서 수입한 뽕나무 10만 그루를 부평과 인천 등지에서 기르게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국왕은 궁궐의 정원을 뽕나무밭으로 할애할 정도로 양장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요. 그리고 창덕궁과 경복궁에 가보면요. 지금도 이때 심은 뽕나무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100년 된 뽕나무니까요. 하지만 멜렌도르프의 실각 이후 잠성공사는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채 1889년 폐지가 되었고요. 그 밖에도 독일계 상사 세창양의 기선을 도입해서 조선 정부의 세미의 운송을 대항하는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조선의 물류 시스템의 개혁을 시도를 했고, 독일은 헬름을 초빙해서 조선의 농업 혁신을 시도를 했고요. 독일계 미국인 로젠바움을 초빙해서 유리공장을 설립하고 한강변 모래로 유리를 제조케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크니플러를 고용해서 조선의 담배 산업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멜렌도르프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벌인 다양한 사업들은 그가 실각한 이후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재정은 그 때문에 더 취약해졌고요.
자, 그러면 계속 멜란도르프가 실각했다라는 이야기를 언지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실각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란도르프는 고종의 최측근이면서 이웅장의 앞잡이라고 하는 모순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임청의 멜란도르프는 조선이 천국의 속국이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점진적으로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조선과 천국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애매한 그 입장이었습니다. 1883년 5월 초대 미국 공사 푸트가 조미수 통상조약 비준서를 들고 조선에 입국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멜란도르프는 조선에 대한 천국의 종주권을 수호하라고 하는 이웅장이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멜란도르프는 조선에서 일본과 천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서양 열강과 수교를 맺으라고 했는데요. 영국, 독일이 1882년 6월 달에 조선과 체결한 조약이 조선이 일본과 맺은 조약, 그리고 천국과 맺은 조약보다 교역 조건이 나쁘다고 하면서 비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자 멜란도르프는 1883년 11월에 재협상의 실무자로 참여해 두 국가와 조약을 재조인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 6월 달에는 이탈리아, 7월 달에는 러시아와 수호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조약을 체결하지는 못했지만 개연 자격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도 구두로 조약 체결을 약속했고, 로마 교황을 초청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계획도 세워두었지만 이루지는 못했죠. 그 멜란도르프가 혼자서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5개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한 반면, 이후에 조선이 추가로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4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절반 이상을 멜란도르프가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멜란도르프가 쫓겨난 직접적인 계기는 제1차 조로 밀약 때문인데요. 갑신정변 이후에 멜란도르프는 조선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천국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붙였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천국과 일본을 견제한다는 일로책은 멜란도르프의 생각이기 이전에 조선 국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멜란도르프가 쫓겨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은 조선 국왕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2차 조로밀락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하여튼 1885년 1월 달에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해서 갑신정변 기간 동안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다수의 일본인이 희생당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 배상금 10만엔과 공간 수리비 2만엔을 지급하며 국서를 통해 사의를 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1885년 2월 달에 정변 수습을 위해서 전권 대신 서상우와 부대신 멜란도르프를 일본으로 파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멜란도르프는 조선 국왕을 설득해서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와 협상할 정권을 얻게 되죠. 멜란도르프는 도쿄에서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 다비도프와 만나서요. 천국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해서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를 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러시아는 조선 군대의 훈련 교관으로 장교 4명과 하사관 16명을 파견하고 조선은 그 대가로 원산 앞바다를 러시아에 조치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1차 조로 밀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태가 멜란도르프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고요. 천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와 교전 중이던 영국은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1885년 4월 남해안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당시 영국 신문에 나왔던
그 사파가 되는데요. 거문도에서 영국군이 2년 동안 주둔하게 되는데, 2년 동안. 그 조선인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 거문도에서 9명이 죽었는데, 그 무덤도, 무덤 3개가 거문도에 그 당시 100여 년 전에 죽은 영국 군인들의 무덤도 3구 남아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때 그 영국 신문에 실린 그런 사파입니다. 그 거문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 달 후에 멜란도르프는 그 청국 함대의 딩루창이라고 하는 제독하고 정부 유사당상 엄세영과 함께 청국 포함을 타고 거문고를 찾아가서 그 거문고를 점령해 있던 프라임 피시오 선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선장은 함대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틀 후에 멜란도르프 일행은 나가사키로 가서 영국 동양 함대 사령관 도웰 제독에게 불법 점거를 항의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함대가 거문도에 철수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문도 사건 수습을 위해서 멜란도르프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 한 달 후에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관 서기관 였던 스페르가 그 멜란도르프와 맺은 밀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조선을 찾아왔는데요. 영국, 청국, 일본으로부터 협공을 받은 조선 정부는 협약의 조인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청국, 일본의 신분들은 일제히 멜란도르프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멜란도르프가 러시아에 매수되었으며 해관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독일인만을 우대하고 있다라고 일제히 비난을 했습니다. 조선국왕은 텐진으로 사신을 보내서 류웅장에게 러시아와 밀약을 맺은 경위를 해명을 하고 그 모든 책임을 멜란도르프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해임과 청국으로 소환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멜란도르프는요, 1885년 7월 27일 날 통리교섭통 상사모함은 협판에서 해임되었고, 9월 4일 날 해관 총세무사에서 해임되었고, 10월 17일 날 조남국 총판에서 해임이 되어서 2년 10개월 동안의 짧은 조선 관리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 멜란도르프가 전원국 총판에 해임되기 하루 전날 러시아 정부는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잃고 훈장 하나를 남긴 셈이었습니다. 멜란도르프가 그 해임되고 나서 멜란도르프가 전원국 총판에서 쫓겨나기 2주 전에 그 하트는 그 멜란도르프의 후임으로 파견한 그 미국인 메릴이 제노포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메릴은요, 멜란도르프가 어지럽힌 청국해관의 위계질서를 교정을 했다고 합니다. 총세무사라고 하는 한문직함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영문직함은 인스펙터 제너럴이, 이거 하트가 쓰던 그런 직함인데요. 인스펙터 제너럴이라고 하는 영문직함을 쓰는 대신에 칩 커미셔너로 자진해서 한 등급 강등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인천, 원산, 부산 해관의 세관장 직급도 커미셔너에서 액팅 커미셔너, 그 세무사부로 강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해관에서 제2의 위대한 아이즈, 제2의 하트가 되기를 꿈꾸었던 멜란도르프는요, 조선 해관의 마지막 아이즈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메릴은요, 조선 정부가 지급하는 봉급을 거부하고 청국해관에서 봉급을 받았으며 해마다 하트에게 결산을 보고하고 동아시아의 하나뿐인 위대한 아이즈는 조선 해관의 말단 해관원 인사까지 스스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트가 완전히 멜란도르프가 해임된 이후에 하트가 완전히 조선 해관을 장악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멜란도르프가 맡았던 조선국왕의 외교 고문직은요, 미국인 데니, 이 역시 리웅장이 파견했습니다. 전한국 총판은 멜란도르프가 초빙한 독일인 조폐기사 클라우스가 승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란도르프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을 3명에게 분산시킨 것이었죠.
류용장은 군함을 보내서 멜란도르프를 소환했던 것이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줄이면요. 멜란도르프는 조선에서 화려하게 부임한 지 꼭 3년째 되던 날, 천국으로 소환됐고요. 텐진으로 소환된 이후에는 억울하다. 영국인의 농관에 누명을 썼을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조선에 재용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류용장의 개인 비서로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가 3년 후에, 쫓겨난 지 3년 후에, 류용장이 멜란도르프의 후임으로 조선에 보낸 미국인 데니마저 러시아와 결탁을 해서 청국에 대항하자 그의 후임으로 멜란도르프를 파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짰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서울까지 찾아갔는데, 그의 제임용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 알력으로 그가 제물포에서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조선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베베르가 왕비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바람에 해서 데니가 계약을 연장시키는 바람에 그냥 텐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란도르프는요, 1889년 청국회관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하고, 상하이에서 통계국 부국장을 맡았고, 1897년 8년을 기다린 끝에 통계국 국장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곧이어 이제 닝파 해관의 세무사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닝파에서는 서양인이 고작 8명밖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멜란도르프는 딸의 교육을 위해서 가족을 상하이에 남겨두었다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1899년 세 딸이 더 성장하자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로 돌아갔는데요. 말하자면 기러기 아빠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1901년 4월 20일 토요일이었는데요.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프린츠 하인리히호를 타고 독일로 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보를 치고 6시까지 클럽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날 밤 위경련으로 쓰러져 5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와 대한제국 정부의 재임용 고습은 하트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였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멜란도르프에게 조선은 꿈이었고, 그리고 환상적인 어떤 왕국이었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3년밖에 안 됐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도 멜란도르프는 계속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지만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상하이에서 닝파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세국을 고집하던 조선이 서양인을 관료로 고용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알아보고요.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